이제 슬슬 인플레이션에 좀 적합한 좀 자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뵙고 이제 이번 달에 뵙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작가님, 예. 지난주에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러게요. 네. 네.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지금 뭐 아마존 실적 발표에서 이제 엄청 네. 깨졌고, 예. 네. 테슬라는 또 이제 일론 머스크 지분 매도했다고. 네, 그쵸, 그랬잖아요. 그쵸. 네, 트위터 사기 위해서, 그죠? 네, 네, 네. 지금 이게 한 달 주가 변화인데 네. 테슬라도 20% 빠지고, 예. 구글이도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네, 구글도 알파벳? 그렇고, 네네. 네. 메이트도 엄청 많이 빠지고. 빠지고. 다 빠졌네요, 그냥. 그죠? 네. 네. 이쪽 이제 필수 소비재 쪽만 조금 선전한 모양이고요. 그쵸, 에너지 쪽, 엑선 좀 선전했고요, 그죠? 예, 예. 네. 이게 올해죠, 그죠? 올해. 네. 한 달. 한 달. 네, 한 달 이게 주가가. 올해도 아니고 한 달이군요, 이게. 네. 야. 일단 YTD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뭐 비슷하네요. 네. 네, 이제 에너지가 아무래도 선방을 했고. 아, 그죠. 엑선 40% 올랐고요. 네. 페이스북 40% 빠졌고. 아이고, 네, 네. 네, 넷플릭스. 네. 구글, 네. 넷플릭스는 별로 보고 싶지도 않죠, 작살났고. 그죠? 네, 작살났고. 70%. 네. 저게 옛날에 우량주였는데요, 그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지난달 초에 네.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조금 이제 적용을 해 봤는데 네. PA 같은 경우는 이제 IF를 사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아요. 네. 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 작살났어요, 그죠? 네. 네. 그나마 이제 차이만 네. 좀 이제 잘 방어, 뭐 상승도 아니지만 네. 예, 그나마 좀 잘 방어를 해줬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샤이가 나오면 그냥 현금을, 다른 현금을 들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사실 좋았죠, 이번에. TLT는 뭐 네. 그냥 뭐 S&P 500보다 더 많이 하락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들이 더 이상 뭐 이제 안전자산이 아닌 게 아니냐. 네. 네, 이런 말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경제 4계절이 있거든요. 그 경제 4계절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은 그때는 네. 주식과 채권이 둘 다 빠져요. 그래서 그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거는 금과 원자재밖에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동적자산 배분을 보면은 좀 금과 원자재, 실물 자산의 비중이 큰 애들, 걔네들만 좀 그나마 좀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안전자산을 이제 한 채권으로 가는 동적자산 배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듀얼 모멘텀은 AGG로 가고 말씀해주신 그 PA는 IF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VA나 DA처럼 안전자산 3개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거나 또는 덜 떨어진 안전자산을 찾는 그런 쪽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PA 같은 경우도 그냥 그 IF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VA처럼 뭐 LQD, 뭐 SHY 그리고 그 IF 이 셋 중에서 선택하는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좀. 네,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 네네. 분위기에 또 맞게. 이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네. 그 켈러시가 PA를 먼저 만들고 네. 그 다음에 VA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PA 때는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IF로 안전자산 하면 되겠네 했는데 이 양반도 한 1, 2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거보다는 안전자산 3개를 주고 그 중에서 최근에 퍼포먼스가 좋은 그걸로 들어가자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그래프도 이제 골드랑 원자재랑 지금 S&P 500이거든요. 오렌지색이 S&P 500이고 네. 파란색이 금, 하늘색이 이제 원자재. 원자재인데 네. 지금 뭐 거의 연초 대비 수익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자재가 확실히 몇 프로 올랐나요? 한 30% 정도. 아, 30%. 네. 네. DBC죠, 그죠? DBC. 예, 네. DBC.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GLD. 네. 예, 얘가 이제 스파인데 네. 예, 확실히 금이랑 DBC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방어, 네. 해지를 잘해준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5월 달이 왔으니까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제 나스닥이 또 한 4.5%, 4.57% 정도 빠지는 걸 아마 보면서 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공포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락장에서 좀 잘 먹히는 자산을 좀 알아보면서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하락장에 어떤 자산이 잘 먹히나 이 영상을 제가 한 2년 전에 찍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가물가물 해가지고 제 영상을 제가 찾아보게 돼요. 내가 근데 뭐라고 말했지? 하고 찾아봤는데 근데 이거 꽤 잘 찍었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 이제 The Best Strategies for the Worst of Times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제 캠벨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정말 최악의 순간에 이제 가장 좋은 전략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8개 전략을 연구를 했는데 여기는 제가 개미 투자자들이 좀 따라하기 쉬운 수단으로만 좀 제안을 해봤어요. 첫 번째, 풋옵션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풋옵션을 매수를 하면은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그치. 이 보면은 이제 8개의 최악의 순간이 나와요. 코로나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 블랙 먼데이, 걸프전, IMF, 그리고 이제 IT 버블 깨지는 거, 그리고 금융위기,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1, 2, 그리고 2018년 그 4분기에도 페드가 뭐 QT 같은 거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다른 이제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럴 때는 푸드 옵션을 샀으면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그건 뭐 사실 당연한 거죠. 주식이 떨어지니까 푸드 옵션을 사면은 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8개 구간, 그러니까 이 드로우다운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우리 기간이 100년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14년을 이 드로우다운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대충 이때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노멀이 86%라고 볼 수가 있는데, 드로우다운 때는 푸드 옵션을 사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노멀한 때, 노멀할 때가 훨씬 더 길잖아요. 이때는 푸드 옵션을 사면은 계속 까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푸드 옵션은 이거는 좋은 그 해칭 수단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투자자 관점에서 그 시기를 정확히 또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좋죠. 맞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랬으니까 올랐다 이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채권으로 이제 가볼 수가 있어요. 채권은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8번 중에 6번 먹혔다라는 게 나오고, 그래도 이제 하락장에서는 채권이 평균시보다는 수익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보면 이제 2번 안 통했어요. 이제 요때 87년 안 통하고 90년에도 안 통했는데, 이 뒤에는 뭐가 있냐? 코로나 때는 잘 먹혔습니다. 코로나 때는 채권들이 무지하게 수익을 내줬거든요. 주식이 작살날 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요번이 10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기간인데 지금 안 먹히고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그죠? 7대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충. 7대3.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부분의 경우 하락장에서 채권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매번 그런 건 아니다. 특히 이번엔 안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채권과 주식의 관계를 좀 논의를 해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네들의 상관성이 낮은 거 또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를 이제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그래야지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 올라주는 거잖아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100년 퍼포먼스를 보면은 이 채권과 주식의 수익률이 같이 갔을 때도 있고 이제 반대로 갔을 경우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채권과 주식을 합쳐가지고 하락장을 방어하는 전략은 한 10번에서 7번 정도 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은 강력한 방어력이 유효하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는 미국 채권과 한국 주식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원달러 관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한국 주식과 사실 달러화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한국 주식 빠질 때 달러가 올라가가지고 해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는 그냥 미국 주식과 채권의 관계보다 더 강해요, 이게.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그 위험 자산이고, 그리고 달러 채권은 그 안전 자산이기 때문이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금이 또 있습니다. 금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금도 보면은, 그쵸. 이 8번의 위기 중에서 한 번만 빼고는 다 잘 먹혔어요. 요 IMF 때는 요거는 이제 글로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시아의 문제였기 때문에 잘 먹힌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금이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랑 지금도 먹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번 중에서 9번 통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도 그래서 2020년에 금을 추천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얘가 보면은 금이라는 게 평소에는 뭐 그다지 수익이 위대하지는 않아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조금 낮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대하락장이 오고 이럴 때는 금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을 합치면은 인플레이션보다 좀 높은 수익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채권은 이제 하락장을 해충하는데 뭐 그럭저럭 도움이 되고 금은 좀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까지는 사실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는데 요 절대 모멘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추세 추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도 그 하락장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추세 추종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최근 한 달과 석 달 동안에 많이 깨진 자산을 공매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공매도를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저희 개미 투자자 입장으로는. 그러나 예를 들면 커스피 같은 경우도 뭐 그 인버스 ETF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S&P는 SH라는 ETF 있잖아요. 숏하는 ETF 또는 뭐 나스닥도 분명히 뭐 있을 겁니다. 숏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면 최근에는 DBC 같은 게 많이 올랐다. DBC가 원자재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이제 사게 되고 뭐 예를 들면 나스닥 같은 거 공매도하는 이제 이런 전략이 추세 추종 전략인데요. 얘도 놀랍게도 그 하락장에 왔을 때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상승장 같은 경우는 장이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이제 올라갔다가 눌림목 찍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하락장에는 장이 쭉쭉쭉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쭉쭉쭉 빠질 때는 그 빠지는 거를 우리가 공매도를 하게 되겠죠. 이 전략이
하락장이 굉장히 잘 먹힌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사실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원래 이 추세 추정이라는 게 노멀할 때도 그럭저럭 잘 먹히는 전략인데 이제 드로우다운,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더 잘 먹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추세 추정도 이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이제 그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달, 석 달, 1년 버전이 있는데 한 달과 석 달 버전은 지금까지 하락장에서 다 잘 먹혔다라는 게 메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한번 최근 한 달 또는 최근 석 달 동안에 많이 오른 놈은 사고 그리고 이제 많이 떨어진 놈은 공매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하기 어렵겠지만 이제 대부분 뭐 주가 지수 이런 거는 이제 ETF 같은 걸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약간 일반인들이 공매도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인버스 상품 같은 것들을 이제 지금 이 추세 수정 전략으로 네. 한번 이용해 보면은 좋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최근 사건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DBC 같은 걸 사고 이제 나스닥 쇼트 ETF 같은 거를 사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하락장에서는 대부분 늘 수익을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면은 또 재밌는 게 이 금과 채권과 추세 추정 전략의 상관성이 각각 낮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자산 배분을 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죠. 그 주식 4분의 1, 뭐 금 4분의 1, 채권 4분의 1 또는 그리고 추세 추정 전략 4분의 1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 공평한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이거나 뭐 30-40%로 하고 나머지 그를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도 훌륭한 자산 배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은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 정적 자산 배분으로는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도 얘가 지금 좀 실현의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네, 그 실현의 순간을 겪고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도 평균 비중을 무작위 높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Allocate Smartly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한 40-50개 정도의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의 수익률을 팔로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 전략을 내가 추구하고 싶으면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 Allocate Smartly는 자기네들이 팔로우하는 40-50개 전략 중에서 최근에 수익이 좋고 각각 상관성이 낮은 10개 전략 정도를 뽑아가지고 그 10개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는가 살펴본 다음에 그거에 평균대로 투자하는 전략을 만들어서 그걸 메타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 메타 전략을 보면요. 아무래도 메타 전략은 이제 최근 수익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근 특히 4월에 그 S&P와 나스닥의 수익률이 굉장히 끔찍했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14년 만에 최악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것도 좀 어울리진 않아요. 보통 얘네들이 아니 5월에 빠져야 되는데 왜 4월에 빠지냐라고 제가 생각을 좀 했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현금 비중이 갑자기 한 20%에서 53%로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20%였다가 그렇죠. 이제 그거를 53%로 가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메타 전략은. 그러니까 5월 뭐 이제 오늘 현재 5월 2일 현재라고 보면 되겠네요. 4월 30일부터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전략에서는 네, 그렇죠. 네. 월말 기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S&P 비중이 그 전에는 한 43%였는데 이제 그게 한 18%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슬슬 인플레이션에 좀 적합한 좀 자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이 10.8% 그리고 그 TIP 그러니까 물가 연동체가 9.0%까지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채권 비중도 이제 8.6%, 그러니까 AGG가 미국 종합채권이거든요. 그거 나오고 있고, 그게 다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IF는 지금 이제 없고, 네. VNQ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사라지고, 중기채권도 사라지고요. 채권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현금으로 들어가세요라고, 네, 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53% 거의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네,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원래 이 메타 전략이 MDD가 7점 몇 %였거든요. 네. 근데 이걸 요번에 갱신을 했습니다. 9%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MDD를 갱신한 전략을 폐기를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좀 더 신뢰를 주느냐, 그런 것도 알로케이트 스마트에서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바라보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MDD를 갱신한 전략의 경우, 갱신할 때 우리가 들어갔으면은 한 1년 동안에 우리의 수익은 평균 수익보다 한 1.7배 정도다라고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복리 10%짜리 전략이 있으면은 얘가 MDD를 갱신한 후에 들어가면은 그 향후 12개월 수익은 한 17%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메타 전략을 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월 달에 또 우리가 굉장히 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이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